그날 며느리는 내 손등에서 도장을 낚아채려 했다. 하지만 계약서는 이미 내 이름으로 끝나 있었다. 왜냐고? 이 집 내 돈으로 샀으니까. 2025년 3월 15일 오후 2시 창원시 의창구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나 나영자 71세는 조용히 계약서를 덮었다. 검은 볼펜이 테이블 위에서 또각 소리를 냈다. 맞은편에 앉은 며느리 박서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서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손가락 끝이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입술이 파르르 했다. 평소 냉정하고 차분했던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계약이야. 나는 단순하게 답했다. 40년을 남의 집에서 살며 배운 건 하나였다. 말은 짧게, 행동은 확실하게. 무슨 계약을 어머니 혼자서. 서린이 벌떡 일어서며 계약서를 보려 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서류를 가방 안에 넣은 뒤였다. 검은 가죽 가방, 시장에서 30년 넘게 장부를 들고 다닐 때 쓰던 그것 말이다. 분위기 파악 좀 하세요. 서린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공인중개사 변태호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 사이를 오갔다. 그는 벌써 몇 달째 서린이와 내가 오가는 모습을 지켜봤다. 처음엔 며느리 편인 줄 알았던 그도 오늘은 좀 다른 표정이었다. 어머님, 계약서에 사인하신 분은 명의자 본인이니까요.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변중개사의 말에 서린이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다. 내가 몇 달 전부터 알아본 집인데 어머니가 무슨 권리로. 권리.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71년을 살며 수없이 들었던 그 말. 권리, 의무, 가족, 효도. 참 많이도 들었다. 이 돈이 누구 돈인지 아니? 가방에서 적금 통장을 꺼냈다. 국민은행, 나영자 명의. 잔액 2억 3천만 원. 30년간 시장에서 번 돈, 한 푼도 빼먹지 않고 모은 내 돈. 가게 운영할 때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밤 9시까지 일했다. 장 보고 반찬 만들고 손님 받고 설거지하고. 그렇게 30년을 했어. 서린이 입을 다물었다. 그 돈으로 너희 집 전세금 보태주고, 도훈이 차 사주고, 하율이 학원비 대주고. 내가 번 돈으로. 나는 통장을 다시 가방에 넣었다. 오늘부터는 내 돈으로 내 집을 산다. 끝. 서린이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나는 이미 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내 집으로.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동안 고마웠어. 덕분에 깨달았거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인생을 훔치는 게 얼마나 쉬운지. 사무실 문이 닫혔다. 3월의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가슴속은 처음으로 따뜻했다. 나는 걸었다. 71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히 내 것인 곳으로.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이야기는 3년 전 내가 시장 가게를 정리하던 그날부터 시작된다. 2024년 2월 창원 상남동 아파트 24평. 어머니, 잠깐만요. 서린이가 내 손목을 잡았다. 나는 설거지를 하고 있던 중이었다. 찬물에 손이 빨갛게 되도록 그릇을 닦고 있었는데, 이 접시들 다시 정리해 주세요. 제가 하는 방식대로요. 서린이는 젓가락통을 다시 꺼내며 설명했다. 수저는 종류별로,
그릇은 크기별로, 컵은 용도별로. 마치 사무실 서류 정리하듯 정확했다. 어머니가 하시면 나중에 제가 다시 찾느라 시간이 걸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며느리 집에 얹혀 사는 신세, 뭐든 맞춰야겠다고 생각했다. 시장 가게를 정리하고 혼자 살기엔 외로웠거든. 거실 벽에는 서린이가 정성스럽게 적은 메모지들이 붙어 있었다. 빨래는 색깔별로 분리. 저녁은 6시 정각 준비. 어머니 방 청소는 일요일만. 냉장고 음식 임의로 드시지 마세요. 마지막 줄은 특히 눈에 들어왔다. 형광펜으로 밑줄까지 그어져 있었다. 어머니, 주방 물건은 만지지 마세요.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해드릴게요. 서린이가 웃으며 말했다. 웃고는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불편하시겠지만 서로 맞춰가며 사는 거잖아요. 아들 도훈이는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45살의 중년 남자가 만화를 보며 킥킥거리고 있었다. 내 말에는 대답도 없이. 도훈아. 응, 엄마. 내가 여기서 계속 살아도 괜찮겠니? 당연하지. 우리가 모시는 거지. 모신다. 그 말이 묘하게 걸렸다. 모신다는 게 뭘까? 밥 주고 잠자리 주는 걸까? 저녁 시간이었다. 서린이가 차린 식탁엔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 밥그릇 3개, 국그릇 3개. 나는 주방에서 혼자 먹었다. 어머니, 거기가 편하시죠? 우리랑 먹으면 눈치 보이실까 봐요. 서린이의 배려라고 했다. 하지만 배려받는 사람이 이렇게 서글퍼도 되나? 밤 10시. 손녀 하유리가 내 방으로 들어왔다. 할머니, 이거 봐. 12살 아이가 공책을 펼쳐 보였다. 용돈 기입장이었다. 엄마가 만들어줬어. 용돈 받으면 여기 적고 쓴 것도 적어야 해. 가만 보니 재미있는 분류가 있었다. 꼭 필요한 것 마이너스 연필 지우개. 있으면 좋은 것 마이너스 스티커, 만화책. 갖고 싶은 것 마이너스 게임 아이템, 장난감. 할머니도 이런 거 써봤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30년간 시장 반찬 가게를 하면서 가계부는 썼지만 내 개인 돈을 이렇게 분류해 본 적은 없었다. 언제나 가족 먼저, 가게 먼저였으니까. 할머니 돈은 어디에 해당해요? 하유리의 질문이 가슴을 찔렀다. 내 돈, 내가 필요한 건, 내가 갖고 싶은 건, 71년을 살면서 생각해 본 적 없는 질문들이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벽 너머로 들려오는 서린이와 도훈이의 대화. 어머니가 너무 적응을 못 하시는 것 같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근데 언제까지 모실 거야? 우리도 삶이 있는데. 엄마 성격이면 별말 안 하고 적응하실 거야. 조용하신 분이잖아. 조용한 사람. 내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하는 말이었다. 조용히 참고, 조용히 받아들이고, 조용히 희생하는 사람. 그런데 정말 그게 나일까? 나는 일어나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시장에서 쓰던 거래처 수첩이었다. 빈 페이지에 적기 시작했다. 나영자의 하루 마이너스 2024년 2월 15일. 오전 6시 마이너스 기상, 아침 준비. 오전 7시 마이너스 하유리 아침 식사, 등교 준비. 오전 8시 마이너스 설거지, 청소. 오전 10시 마이너스 장보기. 오후 12시 마이너스 점심 준비.
오후 2시 마이너스 빨래, 정리. 오후 4시 마이너스 하율이 학교, 간식 준비. 오후 6시 마이너스 저녁 준비. 오후 8시 마이너스 설거지, 정리. 오후 10시 마이너스 하율이 돌보기. 오후 11시 마이너스 취침. 하루 17시간을 가족을 위해 쓰고 있었다. 그럼 나를 위한 시간은? 수첩에 빨간 펜으로 크게 썼다. 0시간. 이상했다. 분명히 가족과 함께 사는 건데 왜 이렇게 혼자인 기분일까? 시장에서 혼자 일할 때보다도 더 외로웠다. 2024년 5월. 허리가 아팠다. 처음엔 단순한 근육통인 줄 알았다. 30년간 시장에서 무거운 것들을 들며 일했으니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통증이 다리까지 내려오기 시작했다. 어머니, 병원 가보세요. 서린이가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바쁘게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었다. 카톡 단체방에서 뭔가 중요한 대화를 하는 것 같았다. 저는 오늘 못 가요. 아이 학원 픽업이 있거든요. 도훈이에게 말했지만 대답이 없었다.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다고 했다. 결국 혼자 병원에 갔다. 택시비 2만 원. 아깝지만 어쩔 수 없었다. 허리 디스크 초기 단계네요. 수술까지는 필요 없고 물리치료 받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의사 선생님이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다. 보호자는 안 오셨나요? 혼자 왔습니다. 앞으로 치료 계획 설명해야 하는데 가족분과 같이 오시는 게 좋겠어요. 병원 복도 의자에 혼자 앉아 있었다. 주변엔 보호자와 함께 온 환자들이 대부분이었다.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팔을 부축하고 아들들이 아버지와 함께 접수 창구에 서 있었다. 나만 혼자였다. 그때 옆에 앉은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다. 혼자 오셨어요? 네. 가족들 바쁘신가 봐요?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아들은 회사 일로 바쁘고 며느리는 애들 때문에 바쁘고 그러다 보니 아픈 것도 혼자 해결해야 해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젊을 때는 가족을 위해 아픈 것도 참고 일했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 정말 아픈데 가족은 바쁘대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다. 집으로 돌아와서 물리치료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일주일에 3번씩요? 서린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럼 하율이 픽업은 어떻게 해요? 택시 타고 갈게. 택시비가 얼마인데요? 그냥 참으시면 안 돼요? 참으라는 말에 머리가 하얘졌다. 30년간 참아온 게 얼마나 많은데 아픈 것까지 참으라고? 아픈 건 참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저는 매일 하율이 케어하느라 시간이 없다고요. 그때 깨달았다. 내가 아픈 것보다 하율이 학원이 더 중요한 거구나. 물리치료는 혼자 다녔다. 일주일에 3번, 한 달이 넘게. 택시비만 30만 원이 넘게 나왔다. 내 적금에서 빼서 썼다. 치료받으며 물리치료사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눴다. 가족분들 도움은 받고 계세요? 바빠서 못 도와줘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사실 가족이 도와주는 게 치료에 가장 중요한데 말이에요. 왜요? 혼자 아픔을 견디면 스트레스가 더 심해져요. 마음의 병까지 생기거든요. 마음의 병. 정말 그런 것 같았다. 허리는 좀 나아졌는데 가슴속이 답답한 건 더 심해졌다. 그날 밤 하율이가 내 방으로 들어왔다.
할머니, 많이 아파요? 괜찮아. 거짓말. 할머니 얼굴이 하얘졌어요. 하유리가 내 손을 잡았다. 작고 따뜻한 손. 할머니, 아플 때는 아프다고 말해야 해요. 우리 반 준수도 배 아프다고 안 했다가 맹장염으로 응급실 갔어요. 12살 아이의 말이 가슴을 찔렀다. 할머니는 왜 아프다고 말 안 해요? 왜 안 할까? 평생 참는 게 습관이 되어서? 아니면 말해도 소용없다고 포기해서? 할머니가 아프면 나도 슬퍼요. 하유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 아이만이 내 아픔을 진짜 걱정해주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또 수첩에 적었다. 병원비 마이너스 15만 원 내 돈. 택시비 마이너스 32만 원 내 돈. 물리치료비 마이너스 48만 원 내 돈. 총 95만 원. 모두 내 적금에서 나간 돈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뭘까? 아픈 사람한테 참으라고 말하는 가족과 나를 위해 눈물 흘려주는 손녀. 누가 진짜 가족일까? 침대 옆 서랍에는 남편이 남긴 도장이 들어 있었다. 10년 전에 돌아가신 남편. 그분도 평생 가족을 위해 참고 살았다. 그리고 아플 때도 혼자 견뎠다. 나도 그렇게 끝날 건가? 아니다. 뭔가 달라야 한다. 2024년 8월 어느 저녁. 나는 내 방 문을 조금 열고 있었다. 더워서가 아니라 허리 아픈 걸 핑계로 일찍 들어왔는데 갑자기 목이 말랐다. 물을 마시러 나가려던 참이었다. 거실에서 서린이와 도훈이가 나누는 대화가 들렸다. 여보, 우리 진짜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서린이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날카로웠다. 뭘? 어머니 모시는 거 말이에요. 하유리도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데 저는 애 케어하랴, 어머니 케어하랴 너무 힘들어요. 나는 숨을 죽이고 문틈에 더 바짝 붙어서 들었다. 그래도 우리가 모셔야지. 모신다고 해서 평생 모셔야 해요? 어머니 건강도 안 좋으시고 우리도 삶이 있잖아요. 그럼 어쩌자는 거야? 요양원 알아봐요. 요양원. 그 단어가 귀를 때렸다. 갑자기 요양원? 갑자기가 아니에요. 저 몇 달 전부터 알아봤어요. 집 근처에 괜찮은 곳 있더라고요. 서린이가 스마트폰을 보며 말했다. 시설도 좋고 간병 서비스도 제대로 되어 있고 어머니 허리 문제도 전문적으로 케어해 주고요. 엄마가 싫어하실 텐데 어머니 성격이면 조용히 가실 거예요. 지금까지도 별 말씀 안 하시잖아요. 조용히 가실 거라고? 내가 언제 조용히 가겠다고 했나?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가 여기 계시면 우리 부부 시간도 없고 하유리한테도 좋지 않아요. 하유리한테? 할머니가 너무 애를 시골식으로 키우려고 해요. 요즘 애들은 그런 게 안 통한다고요. 시골식? 내가 하유리한테 뭘 잘못 가르쳤나? 그냥 한 달에 한두 번씩 면회 가면 되잖아요. 그게 더 건전한 관계예요. 건전한 관계라는 말이 가슴을 찔렀다. 가족이 매일 함께 사는 게 건전하지 않다는 뜻인가? 그럼 한번 알아보자. 도훈이가 결국 동의했다. 엄마 성격상 별로 반대 안 하실 것 같긴 해. 나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손이 떨렸다. 가슴이 뛰었다. 요양원. 나를 거기 보내려고 한다. 71년을 살면서 누군가의 짐이 되어본 적은 없었다. 시장에서 30년을 일하며 혼자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었다.
그런 내가 이제 요양원에 가야 할 쯤이 되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계속 생각이 났다. 요양원에서 혼자 늙어가는 모습. 한 달에 한 번 의무적으로 면회 오는 가족들. 명절에도 혼자 보내는 모습. 아니다. 나는 일어나서 옷을 입었다. 밤 11시였지만 어디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장 쪽으로 걸었다. 30년간 일했던 그곳. 지금은 재개발 예정지라 대부분 문을 닫았지만 가끔 열린 곳들이 있었다. 오정복 선배네 술집이 불이 켜져 있었다. 영자야, 이 밤에 왜? 76세인 정복 선배는 나보다 5살 위였다. 시장에서 40년 넘게 상을 하신 분이었다. 선배, 술 한 잔 주세요. 뭔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나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요양원 이야기까지. 정복 선배는 말없이 듣고 있었다. 영자야. 네. 순한 척하지 말고 계산부터 해라. 계산요? 내가 그 집에서 하는 일이 얼마짜리인지 계산해봐. 내 노동이 얼마인지. 선배가 종이를 꺼내서 적기 시작했다. 가사도우미 마이너스 시간당 1만 5천 원. 육아도우미 마이너스 시간당 2만 원. 간병인 마이너스 시간당 2만 5천 원. 요리사 마이너스 시간당 3만 원. 내가 하루에 몇 시간씩 일하니? 17시간 정도요. 17시간이면 하루에 35만 원어치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계산기를 두들겼다. 한 달이면 1,050만 원. 1년이면 1억 2천만 원. 어마어마한 숫자였다. 그런데 받는 건 뭐야? 밥이랑 잠자리.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바보야. 내가 주는 게 더 많은데 왜 눈치를 봐?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면 더 잘해줘야지. 더 못해줘도 되나? 선배의 말이 뼈를 때렸다. 영자야, 내 인생은 내 거야. 71살까지 남 위에 살았으면 이제 내 위에 살아야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다. 정말 그럴까? 내가 주는 게 더 많을까? 집에 도착해서 수첩을 꺼냈다. 이번엔 정확히 계산해 보기로 했다. 내 노동의 진짜 가치를. 2024년 9월. 나는 본격적으로 계산을 시작했다. 30년간 시장에서 장부를 써온 습관이 있었다. 매일매일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재료비, 인건비까지 정확히 적었다. 그래야 장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었으니까. 이번에는 내 가사노동을 장부로 정리했다. 나영자의 노동가치 산정표 마이너스 2024년 9월. 오전 6시부터 7시 아침 식사 준비. 밥 짓기, 국 끓이기, 반찬 준비. 요리사 시급 3만 원. 오전 7시부터 8시 하유리 등교 준비. 아침 챙겨주기, 도시락 준비, 준비물 확인. 육아도우미 시급 2만 원. 오전 8시부터 10시 설거지, 청소. 식기 정리, 집안 청소, 침구 정리. 가사도우미 시급 1만 5천 원이. 오전 10시부터 12시 장보기, 식재료 준비. 시장 보기, 재료 손질, 냉장고 정리. 가사도우미 시급 1만 5천 원이. 오후 12시부터 2시 점심 준비, 정리. 점심조리, 설거지, 정리. 요리사 시급 3만 원이. 오후 2시부터 4시 빨래, 집안일. 세탁, 건조, 개기, 정리. 가사도우미 시급 1만 5천 원이. 오후 4시부터 6시 하유리 학교 케어.
학교 맞이, 간식 준비, 숙제 도움, 육아 도우미 시급 2만 원이. 오후 6시부터 8시 저녁 준비, 식사, 저녁 조리, 상차림, 설거지, 요리사 시급 3만 원이. 오후 8시 마이너스 10시 정리, 하유리 케어, 정리정돈, 하유리 씻기기, 학습 도움, 육아 도우미 시급 2만 원이. 오후 10시부터 11시 마무리 정리, 다음날 준비, 집안 점검, 가사 도우미 시급 1만 5천 원. 일일 총 노동시간 17시간, 일일 노동가치 38만 5천 원. 월 노동가치 1,155만 원 30일 기준. 연 노동가치 1억 4,052만 5천 원. 한 장 한 장 계산해가며 써내려갔다. 숫자로 보니 더욱 선명했다. 그런데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했다. 서린이의 통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그 즈음이었다. 어머니, 이 카드 좀 보세요. 어느 날 서린이가 내 체크카드를 들고 왔다. 지난달 사용 내역인데 좀 과하신 것 같아요. 뭐가? 택시비만 32만 원이에요. 병원 갈 때마다 택시 타시면 돈이 너무 많이 나가요. 내 돈인데? 어머니 돈이지만 우리가 관리해 드려야죠. 나중에 큰 돈 필요할 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서린이가 내 카드 사용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일주일에 10만 원씩만 현금으로 주고 그 이상 쓸 때는 미리 말하라고 했다. 가계부도 작성해 주세요. 뭐에 썼는지 알아야 가계 관리가 되죠. 71살에 용돈 받는 기분이었다. 아니, 용돈보다 못했다. 하유리도 한 달에 20만 원은 받는데 냉장고에도 스티커가 붙기 시작했다. 서린이 요거트 마이너스 건드리지 마세요. 하유리 우유 마이너스 매일 한 개씩. 도훈이 영양제 마이너스 아침에만. 내가 먹을 수 있는 건 따로 표시가 되어 있었다. 어머님용 마이너스 김치, 밑반찬. 마치 냉장고 세입자가 된 기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인중개사 변태호가 집에 왔다. 안녕하세요. 혹시 매매나 전세 계획 있으시면 상담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서린이의 눈이 반짝였다. 저희는 지금 전세인데 매매로 바꿀 생각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이 아파트 시세가 지금 4억 2천 정도 되는데 전세는 3억이니까 1억 2천 정도만 더 있으면 되겠네요. 그 정도면 할만하죠? 서린이가 내 쪽을 힐끗 보며 말했다. 어머님 적금도 있으시고. 변중개사가 설명을 계속했다. 요즘 이 동네가 재개발 예정이라 집값이 많이 오를 예정이에요. 지금이 매수 타이밍입니다. 재개발요? 네, 저쪽 시장 일대가 전부 재개발되거든요. 그러면 이 아파트도 덩달아 오를 거예요. 시장 재개발. 내가 30년간 일했던 그곳이 사라진다는 뜻이었다. 한 23년 뒤면 이 집이 6억은 될 거예요. 서린이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럼 빨리 결정해야겠네요. 네, 다만 명의는 누구로 하실 건가요? 저희 부부 공동 명의로 하면 되죠? 변중개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제가 관련 서류 준비해서 다시 연락드릴게요. 변중개사가 가고 나서 서린이와 도훈이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여보, 어머니한테 어떻게 말할까? 그냥 우리 명의로 해도 어차피 가족인데 상관없다고 하면 되지. 어머니가 반대하시면 반대할 이유가 없어. 어차피 우리가 관리하는 거고 나중에 하유리한테 물려줄 거잖아.
나중에 하율이한테 물려준다고 내 돈으로 산 집을. 그날 밤 나는 오정복 선배에게 전화했다. 선배, 재개발 이야기 들으셨어요? 그럼 벌써 공문 나왔어. 2년 뒤면 시작한다더라. 그럼 우리 가게 있던 자리는 아파트 들어서지. 그런데 영자야, 너 혹시 그 동네 집 살 생각 있어? 왜요? 지금 그 동네 집들 값이 미친 듯이 오르고 있어. 재개발 호재 때문에. 얼마나요? 작년에 3억이던 집이 지금 4억 넘어. 내년엔 5억도 넘을 거야. 5억. 엄청난 돈이었다. 선배, 그럼 지금 사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23년 뒤면 2배는 될 거야. 전화를 끊고 생각했다. 서린이와 도훈이는 내 돈으로 집을 사서 자기들 명의로 하려고 한다. 그 집이 몇 년 뒤 2배가 되면 그 이익도 자기들 차지가 된다. 그러면 나는 요양원에서 늙어가겠지. 아니다. 뭔가 잘못되었다. 내 돈이면 내가 결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날부터 나는 진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2024년 11월.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다. 서린이가 부동산 계약서를 들고 왔다. 어머니, 좋은 소식이에요. 그녀의 얼굴은 환하게 밝았다. 집 계약 확정됐어요. 다음 주면 잔금 치르고 우리 집이 돼요. 계약서를 훑어봤다. 매매가 4억 2천만 원. 기존 전세 보증금 3억 원을 빼면 1억 2천만 원이 더 필요했다. 어머니 적금으로 계약금은 이미 넣었고요. 이미 넣었다고 내 허락도 없이? 나머지 잔금 1억은 어머니 적금에서 빼면 되죠? 서린이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명의는 우리 부부로 할 거예요. 어차피 어머니가 관리하시기 어려우시니까. 잠깐. 나는 계약서를 자세히 봤다. 계약자는 김도훈, 박서린 부부. 내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내 돈으로 사는 집인데 왜 내 이름이 없어? 어머니, 명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족인데. 가족이면 더 투명해야 하는 거 아니야? 서린이 얼굴이 굳어졌다. 어머니, 세금 문제도 있고, 상속 문제도 있고, 복잡해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네. 내 돈은 내가 쓸 거고, 내가 살 집은 내가 정할 거야. 서린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내 권리를 찾는 거야. 어머니 돈은 가족 돈이잖아요. 그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다. 누가 그랬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머니 혼자 쓰실 거예요? 내가 번 돈인데 왜 혼자 쓰면 안 돼? 서린이가 벌떡 일어났다. 어머니,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모신 건 뭐예요? 밥 해드리고, 빨래 해드리고, 병원 모셔다 드리고. 누가 밥 해달라고 했어? 누가 빨래 해달라고 했어? 그럼 어머니가 다 하실 거예요? 그래. 내가 할 거야. 내 돈으로 내 집에서. 서린이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71살에 혼자 살 수 있어요? 30년간 혼자 살았어. 가게 운영하면서. 그때랑 지금이랑 다르잖아요. 왜 다를까? 나는 여전히 건강하고 돈도 있고 판단력도 있는데. 그때 하율이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할머니, 엄마, 뭐 하세요? 하율아, 어서 와. 하율이가 내 옆에 앉았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할머니가 새 집으로 이사 간대. 서린이가 쌀쌀맞게 말했다. 할머니 혼자요? 하유리의 눈이 커졌다. 응. 할머니가 할머니 집에서 살 거야. 할머니 집이요? 여기가 할머니 집 아니에요? 나는 하유리를 안아주었다. 하유라, 할머니가 질문 하나 할게. 네. 계약서에는 누구 이름이 들어가야 할까? 돈 낸 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 하유리가 고민하더니 대답했다. 돈 낸 사람 이름이요. 왜? 그게 공평하니까요. 우리 반에서도 간식 사올 때 돈 낸 사람이 나눠줘요. 12살 아이도 아는 상식이었다. 할머니, 할머니가 돈 냈어요? 응. 그럼 할머니 이름이 들어가야 해요. 하유리의 말에 서린이 얼굴이 빨갛게 됐다. 하유라, 어른 일에 끼어들지 마. 하유리가 움찔했다. 엄마, 할머니가 물어보셨는데요. 방에 들어가. 하유리가 슬픈 표정으로 내 손을 꼭 잡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 순간 깨달았다. 서린이는 하유리한테까지 자기 방식을 강요하고 있었다. 질문조차 허락하지 않으면서. 서린아, 네. 내 결정은 바뀌지 않을 거야. 어머니. 그리고 하유리한테 소리 지르지 마. 아이는 잘못한 게 없어. 서린이가 입술을 꽉 물었다. 어머니가 정말 그렇게 하실 거면. 그럼 저희도 생각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날 밤 하유리가 내 방으로 들어왔다. 할머니, 정말 이사 가세요? 응. 왜요? 할머니도 할머니만의 집이 필요해. 저도 같이 갈 수 있어요? 가슴이 아팠다. 하유라, 넌 엄마 아빠랑 있어야 해. 싫어요. 할머니랑 있을래요. 왜? 할머니는 제 말을 들어주세요. 엄마는 맨날 안 된다고만 해요. 하유리가 내 품에 안겼다. 할머니, 할머니 집에 가끔 놀러 가도 돼요? 그럼 언제든지 와. 약속이에요? 약속이야. 그날 밤 서린이와 도훈이가 내 방 앞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걸 들었다. 일부러 들으라고 하는 것 같았다. 정말 이해가 안 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엄마 성격이 갑자기 왜 이렇게 변했지? 나이 들면 고집이 세진다더니.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 그 말이 이렇게 공허하게 들릴 줄 몰랐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권리를 빼앗는 것.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선택을 무시하는 것.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 그건 가족이 아니라 착취였다. 내일은 변중개사를 만나러 간다. 혼자서. 2024년 12월 18일. 운명의 날이었다. 오전 10시. 나는 혼자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갔다. 서린이도 도훈이도 모르게. 어머님, 혼자 오셨네요? 변태호 중개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응, 계약하러 왔어. 계약이요? 아, 며느님 말씀하신 그 아파트. 아니야. 다른 집. 변중개사가 더욱 놀랐다. 다른 집이요? 나는 준비해온 종이를 꺼냈다. 3개월간 혼자서 조사한 집들의 목록이었다. 바닷가 쪽 단독주택들 알아봤어. 작은 거. 바닷가요? 거기는 좀 외진데. 외진 게 좋아. 조용하고. 변중개사가 목록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
이 집들 다 괜찮은 곳들이네요. 어머님이 직접 알아보셨어요? 발품 팔았지. 지난 3개월간 설인이 몰래 혼자 다녀본 집들이었다. 물리치료 받으러 간다고 하고 택시 타고 돌아다녔다. 이 집으로 할게. 바닷가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소형 단독주택이었다. 방 2개, 마당 딸린 집. 가격은 1억 8천만 원. 좋은 선택이세요. 조용하고 공기도 좋고. 계약서를 쓰기 시작했다. 계약자 성명 나영자. 연락처 내 휴대폰 번호.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다. 어머니, 여기 계셨군요. 설인이었다. 뒤에 도훈이도 따라왔다. 어떻게 알았어? 어머니 핸드폰 위치 추적했어요. 핸드폰 추적까지. 언제부터 내가 감시 대상이 되었나?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설인이가 계약서를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다. 계약이야. 어머니 혼자서요? 우리한테 상의도 없이요? 내 돈으로 내가 살 집인데 왜 상의해? 도훈이가 나서서 말했다. 엄마, 이건 너무하세요. 가족끼리 상의해야죠. 상해. 너희는 내 상해 받았니? 그건 내 돈으로 너희 이름 올리는 거 내가 동의했니? 설인이가 계약서에 손을 대려 했다. 어머니, 잠깐만요. 이건 너무 성급해요. 손 떼. 이 집 너무 외져요. 혼자 사시기에는 내가 정한 거야. 그때 설인이가 내 가방에서 도장을 찾으려 했다. 어머니 도장 어디 있어요? 제가 대신. 뭐 하는 거야? 나는 가방을 끌어안았다. 도장은 내 거야.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 어머니, 분위기 파악 좀 하세요. 설인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사무실 안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분위기 파악?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내가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야? 가방에서 도장을 꺼냈다. 남편이 남긴 유품. 나영자라고 새겨진 도장. 이 도장으로 30년간 가게 운영했어. 계약서도 쓰고 통장도 만들고 보험도 들었어. 도장을 계약서 위에 올렸다.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 변중개사가 말했다. 명의자 본인 의사 확인 완료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설인이가 마지막으로 시도했다. 어머니, 정말 후회 안 하세요? 후회? 나는 도장을 꾹 눌렀다. 후회는 너희가 하게 될 거야. 무슨 뜻이에요? 내 노동 가치는 내가 매긴다. 오늘부턴 계약이 끝났다. 나는 집 열쇠를 받았다. 71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히 내 것인 열쇠였다. 잔금은 언제 치르실 거예요? 다음 주에. 그럼 이사는? 그 다음 주에. 설인이와 도훈이가 말없이 서 있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 같았다. 사무실을 나오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동안 수고했어. 이제 각자 살자. 어머니, 앞으로 연락하지 마. 내가 필요하면 내가 연락할게. 차가운 12월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하지만 속은 뜨거웠다. 71년을 살며 처음으로 완전히 내 결정으로 내 미래를 정했다. 무서웠나? 아니다. 이상하게 시원했다. 3개월 뒤면 내 집에서 잠을 잘 수 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곳에서. 그런데 한 가지 신경 쓰이는 게 있었다. 하율이.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
2025년 3월 20일 새벽 6시 나는 내 집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다. 작은 가스레인지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들렸다. 30년간 시장에서 새벽마다 들었던 그 소리.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나를 위해 끓이는 미역국이었다. 바닷가 단독주택, 방 2개, 마당 딸린 조그만 집. 창문을 열면 바다 냄새가 들어왔다. 갈매기 울음소리도 함께. 맛있겠네. 혼잣말을 했다. 혼자 말하는 게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했다. 눈치 볼 사람도 맞춰줄 사람도 없으니까. 식탁에 앉아 혼자 밥을 먹었다. 미역국 한 그릇, 김치, 멸치볶음. 소박하지만 온전히 내 것인 아침이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하유리의 음성 메시지였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하유리예요. 할머니 새 집은 어때요? 바다가 보여요? 저도 보고 싶어요. 아이의 목소리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할머니, 저도 용돈 장부 써보고 있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준 대로 꼭 필요한 것, 있으면 좋은 것, 갖고 싶은 것으로 나눠서요. 하유리가 내 말을 기억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할머니는 지금 어디에 해당해요?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있으면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갖고 싶은 사람이에요? 아이의 질문에 울컥했다. 저는 할머니가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사랑해요. 음성 메시지가 끝났다. 나는 눈물을 닦고 답장을 보냈다. 하유라, 할머니도 너를 사랑해. 곧 놀러와. 바다도 보여줄게. 점심때쯤 예상치 못한 손님이 왔다. 서린이와 도훈이었다. 어머니. 서린이가 머뭇거리며 말했다. 들어와. 둘 다 어색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내 집을 구경하듯 둘러봤다. 집이 생각보다 괜찮네요. 도훈이가 말했다. 그럼 나쁜 줄 알았어? 아니에요. 그냥. 서린이가 나섰다. 어머니, 저희가 사과하러 왔어요. 사과? 그동안 어머니 마음을 너무 몰라줬어요. 어머니도 어머니 삶이 있는 건데. 늦은 깨달음이었다. 그래서 어머니, 다시 저희 집으로 오세요. 이번엔 정말 잘해드릴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싫어. 어머니, 다시 돌아가서 뭐 해? 똑같은 일 반복할 거면서. 아니에요. 이번엔 정말 달라질 거예요. 믿을 수 없어. 나는 차를 내왔다. 녹차 한 잔씩.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응. 내 조건대로 하면 가끔 놀러 갈 수도 있어. 서린이와 도훈이가 서로 눈을 마주쳤다. 어떤 조건인데요? 나는 미리 준비해둔 종이를 꺼냈다. A사 용지에 깔끔하게 정리된 조건들이었다. 나영자와의 관계 재정립 조건. 1. 내 삶 간섭 금지. 내 돈 사용에 대한 간섭 금지. 내 일정에 대한 통제 금지. 내 선택에 대한 반대 의견 표명 금지. 2. 가사노동 일당제 도입. 명절 요리 및 정리 일일 30만 원. 손자녀 돌봄 일일 20만 원. 기타 가사도움 시간당 1만 5천 원. 모든 노동은 사전 합의 후 진행. 3. 하유리 금융교육. 월 1회 할머니와 장부 검토 시간. 용돈 관리법 교육. 돈의 가치와 노동의 의미 교육. 4. 상호 존중 원칙.
서로에게 반말 금지, 일방적 명령 금지, 의견 표현의 자유 보장. 서린이가 종이를 보며 얼굴이 굳어졌다. 어머니, 이건 너무 가족 관계가 이렇게 계약서처럼 될 수 있나요? 그럼 지금까지는 뭐였어?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게 가족이야? 도훈이가 말했다. 엄마, 그래도 너무 딱딱하지 않아요? 딱딱한 게 아니라 명확한 거야. 서로 권리와 의무를 아는 거지.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71년 살면서 깨달은 게 있어. 말로만 가족이니까라고 하면 결국 누군가는 손해를 본다는 거. 그럼 어머니는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그렇지. 내 시간, 내 노동, 내 돈까지 다 쏟아부었는데 받은 건 뭐야? 요양원 이야기. 서린이가 입술을 꽉 물었다. 어머니, 그건 이제 그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아. 주고받는 관계가 분명해야 해. 도훈이가 종이를 다시 봤다. 이 조건들을 다 지키면 어머니가 가끔 집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 하지만 내가 가고 싶을 때만. 며칠씩요? 하루나 이틀. 그 이상은 안 돼. 서린이가 마지못해 물었다. 만약 저희가 이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정말 예전처럼 도와주실 거예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예전처럼은 안 돼. 이제는 계약 관계야. 계약 관계라니. 일한 만큼 받고 받은 만큼 일하는 거. 그게 건전한 관계야. 둘이 한참 고민하더니 서린이가 말했다. 알겠어요. 조건 받아들일게요. 정말? 네. 그런데 언제부터 시작해요? 다음 주 하율이 생일 때부터. 하율이 생일. 13살이 되는 날이었다. 그날 내가 미역국 끓여줄게. 일당 20만 원. 서린이가 씁쓸하게 웃었다. 어머니가 해주시는 미역국에 돈을 들여야 한다니. 돈이 문제가 아니야. 내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는 거지. 그들이 가고 나서 하율이에게 전화했다. 할머니, 하율아, 생일 때 할머니가 미역국 끓여줄까? 정말요? 와, 그런데 조건이 있어. 뭐요? 할머니랑 용돈 장부 검토하는 시간 가져야 해. 좋아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하율아. 네. 돈의 가치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자. 할머니가 왜 이렇게 사는지도. 네. 궁금해요. 전화를 끊고 바다를 봤다. 저녁 해가 수평선 너머로 지고 있었다. 붉은 하늘이 바다에 반사되어 온 세상이 붉게 물들었다. 71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나를 위해 살고 있었다. 무서웠나? 처음엔 그랬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자유롭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 내 결정으로 내 하루를 채우고 내 돈으로 내 삶을 꾸려가는 것. 부엌 찬장에 계약서를 넣었다. 내 이름으로 된 집 계약서. 그리고 서린이와 나눈 조건서도 함께. 이제 나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나영자였다. 71년 만에 찾은 진짜 내 이름이었다. 마당으로 나갔다. 작은 텃밭을 만들어 볼까 생각했다.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내가 먹을 만큼만. 바람이 불어왔다. 바다 냄새가 나는 바람. 나는 그 바람을 맞으며 걸었다. 71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히 자유로운 발걸음으로. 그리고 생각했다. 복수는 다른 사람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나를 찾는 거구나. 조용히 흔들림 없이
정확하게 내 인생을 되찾는 것. 그것이 진짜 복수였다. 6개월 후 하유리는 매월 할머니를 찾아와 용돈 장부를 검토받는다. 그리고 바다를 보며 할머니와 인생에 대해 이야기한다. 서린이와 도훈이는 계약 조건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오히려 관계가 더 명확해졌다는 걸 깨달았다. 나영자는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며 가끔 시장 옛 동료들과 차를 마신다. 그리고 하유리에게 진짜 어른이 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녀의 집 현관문에는 작은 명패가 걸려 있다. 나영자의 집. 71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히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집이었다.